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의 20대 30대 국회의원이 20명은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했습니다. 대단히 주목되는 발언입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 30대 국회의원은 1983년생인 정은혜 의원, 그리고 김혜영 의원 2명이고요. 그 밖에 김수민 바른미래당,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해서 모두 4명입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 대비 20대와 30대는 합쳐서 27%. 그런데 의원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현재 기준 세계 각국의 의회 평균 연령은 독일 49.4세, 영국은 50.5세, 오스트리아 47.9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5.5세입니다.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나라다, 이런 비판이 비등한데요. 혹시 국회의 연령대별 의석 분포와 유관한 것은 아닌지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라디오로 듣고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듣고 또 지금 생방송 현장 눈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김용민 라이브 방송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이 방송 1부는요 제주, 그리고 부산, 대구, 안동, 포항, 청주, 전주, 그리고 서울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시까지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데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잊지 말고 받으시고 김용민 라이브를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김용민 라이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 검찰 개혁안의 핵심과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인천지검 차장검사와 고양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는 먼저 조국 전 장관의 지난 35일에 대해서 10년치의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으면 예. 우리 검찰청법 8조에 보면 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이 정책 중립과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정상화가 됐으니까 예. 법무부 장관도 이제 정상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와 권한을 가지고 검찰의 그런 잘못된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나 또 예산권이나 감찰권을 가지고 검사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또는 비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법무부가 감찰하고 견제하는 그 기능을 애초에 했어야 되는 게 이걸 제대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과거에는 법무부가 탈검찰화가 안 됐을 때는 법무부 장관, 차관 7개 실국장이 전부 검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런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된 전직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인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검찰 조직을 못 견뎌 그만두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검찰의 셀프 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검찰의 특수한 조직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연주 변호사 자신이 검찰을 떠난 이유는 대단히 많다고 하면서 몇 가지 본인이 겪은 놀라운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정말 악몽 같은데 검사장이라고 하면 우리 검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찍소리도 못. 저를 하루는 검사장실에 부르더라고요. 예. 항상 그때는 주눅 들어. 내가 뭐 잘못했나? 아, 그치. 신입이니까. 네, 내 사건 뭐 잘못했나? 그렇죠. 근데 제 사건 중에 검사장 결재로 올라가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겠죠. 구속 사건 정도나 갔더니 저더러 주말에 등산을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니 그 기수 다 같이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저 혼자 불러서. 네. 단 둘이 가자고요? 네. 그 다음 사건은 이제 검사장 관사가 주소를 주면서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관사로요? 예. 왜요? 가셨어요?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갔더니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강압적으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분위기를 떠보는 거죠. 얘는 어디까지 저항을 하는가. 얘가 너무 오랜가. 네. 저는 좀 숙달된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 나중에 판단을. 왜냐하면은 서서히 밀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검사장실에서 놓으라고 했으면은 그 두 번째는 드라이는 없었을 테고. 네, 두 번째도 어영부영 넘어가니까 그 세 번째는 일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호텔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말은 이제 호텔에 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여기 스시가 맛있다고 꼭 사주고 싶다고. 근데 자기하고 나하고 스시를 먹으면서 호텔 그때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된다. 이거 되게 부적가 행동인 것 같다고. 네, 그 검사장 저 스시 좋아하는데 저 좀 불러주시죠. 네. 지금 패스트트랙 위에 태워진 검찰개혁 법안 안에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게 정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 즉 90일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1월 말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 물어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당연히 지금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 시점도 야당은 의견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이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또 뭐 일부 어떤 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사개특위 법안들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체계작구심사기관은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두 가지 설이 있을 때 여당으로서는 어느 의견을 채택해야 되느냐. 예. 그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야죠. 그게 여당이 해야 될 일이고 협치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런 절차를 밟으면 패스트트랙에 되어진 사법개혁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 법안 자체의 표결 처리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일본의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다시 북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다시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용구 교수는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100일이 지난 오늘 현재 일본산 제품의 불매 상황이 어떤지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서용구 교수 발언 들어보시죠. 아사히 맥주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퇴출 수준에 1등에서 지금 뭐 30등 밖으로 밀렸고요. 그래요. 네. 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본 본사 자회사라고 하는 DHC 테레비 그 휴만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DHC 코리아라는 제품이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는 등 그 맥주와 화장품에서 가장 타격이 크고 그다음에 일본 단체 관광을 거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80에서 90% 정도 이전보다 마이너스가 된 게 이런 맥주 화장품 일본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가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자동차라든지 유니클로 같은 그런 매장에서는 한 20-3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요. 좀 할인 행사하고 이래갖고 매출이 좀 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사실 유니클로는 이게 불매운동 초창기예요. 일본 임원이 이거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 불매운동이.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좀 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찍힌 매장 중에 하나죠. 예. 이소라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너도 마저 잠든 이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의 때로는 패밀리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파묻혀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명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버텨낼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So I turn on my radio 그래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난 어쩔 수 없나 봐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병도님, 용민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해? 개가 웃는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 제가 언제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다고 했지 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겸손한 스피커가 되기 위해 애를 쓸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73810153 이 계정 쓰시는 분, 우리나라는 직업이 국회의원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 욕심만 가득 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젊은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면 아마 이런 비판의 빈도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김선미님, 검사장하고 평검사가 초밥을 함께 먹을 사이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래요. 9460번 쓰시는 분, 어느 조직이나 개인의 일탈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지 검찰 조직원 전체의 일탈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K73921437 이 계정 쓰시는 분, 유니클로 히트텍은 우리나라 옷보다 값이 쌉니다. 대체재가 없어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기업에서 값싼 히트텍 제품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가격이 싸군요. 알겠습니다. K75851105 이 계정 쓰시는 분은요, 무역수지 적자 수백조 완전 해소될 때까지, 독도 망언이 종식될 때까지, 일본 열도의 혐한 징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과거사 진정 사과하고 배상 충분히 할 때까지 불매운동 쭉 계속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베 일본 총리가 각성하고 참여할 때까지는 이 불매운동이 지속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교통정보 들을 시간이군요. 김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돌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을 지나 구리 쪽으로 판교 분기점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해서 1대 1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전에는 평촌에서 안양터널 부근과 시흥에서 송내,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양지터널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마성터널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정체됩니다. 이후로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북수원에서 동군포까지 밀리고요.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흐름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남사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오산나들목 일대가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작업 여파로 밀리는데요. 양평 쪽은 7원 분기점에서 창녕 사이, 반대 창원 방면은 충주 분기점에서 북충주 나들목 사이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통음악방송 DJ 주진우입니다.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김영민 라이브쇼. 오후 5시에 듣는 라디오도 김영민 라이브쇼. 저는 김어준은 안 듣습니다. 돼지 김영민이 진행은 정말 잘하거든요. 쏙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속속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1979년 오늘 40년 전 오늘 부산 지역과 경남 마산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에 항거하며 대규모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처음으로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중앙연구원 개건교수인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연결했습니다. 전우용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부마 민주항쟁 상당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데 왜 이제서야 정부 기념식이 열렸는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부마 민주항쟁의 의의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신 헌법 이제 공포 직후부터 네네. 한동안 이제 잠잠했던 그 시민사회의 저항이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랬다가 이제 79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유신의 폭정이 이제 극에 달해서 네. 야당 정치인 당시 이제 김영삼 씨였죠. 야당의 이제 대표 정치인의 총재직 정지 그리고 이제 의원직 박탈과 같은 대단히 이제 뭐 그런 그 유신 체제에서 뭐 민의를 반영해서 구현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최소한의 이른바 그 민의에 의한 저항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이제 폭압적인 면모를 보이게 됐죠. 이제 단말마적 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유신에 대한 비판 발언만 해도 잡혀가던 시대에 시민들이 함께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반유신 선언을 하고 유신 철폐 운동을 벌이면서 전국적인 문제의식을 던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부마 민주항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당시 집권 그러니까 핵심 집권층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이어짐으로써 유신체의 종말을 이루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면서 사실상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 마무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그 점이 불분명해서 아직까지도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가 좀 역사적 사회적 평가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마 민주항쟁은 그해 이제 10월 20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18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군요. 20일에 위수령 선포하고 하면서 군이 직접 개입함에 따라서 일단 좀 잠잠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5, 6일 지나서 11.6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 지속되었느냐 아니냐 중간에 이제 마무리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영화를 본 기억이 나서요. 그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 없었는데 우리도 대모대원 100만에서 200만 죽인다고 뭐 까딱 하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는 예. 이 속설이 사실입니까? 확인하기 어렵죠. 아, 네, 확인하기는 어렵죠. 네. 그거야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 예. 돌아간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요. 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격분해서 차지철 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저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두 가지 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사전에 이제 그러니까 모의한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차지철의 발언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네. 차지철의 발언 때문이었다면 무발적인 행동이 되는 거겠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직 좀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서 역사적 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왜 역사적 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증인이 아직도 살아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쌍방의 증언을 다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차지철이 실제로 그 발언을 했는지 김재규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건 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부마민주항쟁이 그들 내부에 당시에 이제 유신 지배층 내부에서 굉장한 당혹감과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고 그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했고 그 내분이 이제 그 12.6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은 그 안에서 세세하게 어떤 발언이 있었느냐와 관계없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부마민주항쟁이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은 정말 만약에 부마항쟁을 그런 식으로 무력 진압을 했다면은 오늘날 정치 지형이나 민주화 운동의 방향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요. 부마민주항쟁은 일단 10월 20일 이후로 좀 잠잠해졌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5월 18일에 광주에서 같은 양상의 시위가 일어났고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했던 그 방식 그대로 군이 진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마민주항쟁은 그 12.6 사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5.18하고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적 맥락에서는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 운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었죠. 지배층이 이 두 사건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진압을 했고요. 이제 결과는 이제 부산 마산에서는 일시 후퇴하고 이제 한 5~6일간 잠잠했지만 광주에서는 후퇴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신 집권 세력이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가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일단 후퇴했다가 전열을 재정비한 이후에 광주에서 그 진압 작전을 시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에 묶여 있는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자체가 이제 신군부가 되어서 유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유신 세력 여전히 유신 잔재 세력이었기 때문에 시민과 이제 군사 독재 세력 간의 싸움에서 이제 두 개의 국면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하나의 과정이었다. 부산 시민과 광주 시민이 사실 같은 사람들이었다. 1년 가까운 반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는 유신의 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서울의 봄이 조기에 종식됐다는 점도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말이죠. 부마 항쟁이 제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 기념식이 올해 이제 처음 열리게 된 건데 왜 그동안 제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이제 10월 20일 날 일단 좀 잠잠해졌고 그리고 유신 독재의 종말은 실제로 이제 김재규의 저격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사건 사이에 간접적 연관은 보이지만 직접적 연관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유신 체제의 종말이 이제 부마항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충분한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이런 뼈 있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담긴 의미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하나의 사회 체제가 만들어지면 또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면 권력을 분할하거나 집중하거나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근데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권력기관들이 정권 심지어는 체제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생존 논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생존과 이익 독점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의 검찰 조직이나 해방 이후의 검찰 조직이나 국가가 바뀌었는데도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그래요. 예. 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검찰 조직만 그런 것이지만 경찰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가 기관들이 심지어 국가가 바뀌어도 이제 그 기관 내에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충동들을 욕구들을 네.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민주주의와는 무관하게 관료주의의 폐해가 이제 국가를 좀먹게 되는 거였잖아요. 네네. 뭐 어느 나라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든 어디든 뭐 관계없이 관료주의의 폐해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서 이제 관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관료들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야 된다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고 원론적인 이야기인 만큼 사실 실현하기 어려운 개혁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수님 아침에 눈을 뜨니 옛 동아일보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봄날이 와서 매화 향기 가득할 줄 알았는데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계속해서 미세 뉴스 보세로 이어갈까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지하철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6시 첫 뉴스로 석석이 뽑은 뉴스였죠. 그나저나 오늘 지하철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 걱정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급적으로 타결돼서 열차는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협상장에 나왔던 박원순 서울시장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또 서군 시민의 발 지하철 앞으로 그 발을 항상 깨끗하게 잘 닦아서 여러분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 원순이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지하철을 이용하신 시민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은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시민, 유시민인데 시민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지하철 파업한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별 불편함 없었고요. 협상이 잘 돼서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 길 가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지하철도 쌩쌩, 김용민 라이브도 쌩쌩 달려라.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부터 준비한 소식 풀어주시죠. 네,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대학교에서 오늘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아니 왜 경남대학교에서 열립니까? 경남대학교도 이제 부산 마산 일대에서 네. 민주항쟁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대학가의 학생운동에서 처음에 소위 얘기하는 동을 뜨는 역할을 했었고 예, 창원에 있는 경남대학교도 큰 역할을 했었던 그 대학교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남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사실은 이제 40주년 기념 행사인 동시에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기념식이라서 더욱 뜻깊은 그런 행사였고요. 예.
그날의 부마라는 제목의 주제 공연 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는 경남대 학생들이 또 참여를 했고요. 네. 또 예전에 그 부마항쟁 참가자이면서 현재 부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옥정혜 씨의 딸인 이옥빈 씨가 출연해서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기념사를 또 낭독을 했는데요. 네. 부마 민주항쟁은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고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지게 한 위대한 시민항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두 번째 주제 공연에서는 배우 조진웅 씨가 또 출연해서 조진웅 모았습니다. 예. 네, 고 임수생 시인이라고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국제신문 기자로 활동했던 그분의 작품인 거대한 불꽃 부마 민주항쟁이라는 시를 조진웅 씨가 낭독을 했고요. 또 이제 현재 부마 민주항쟁 특별 전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시는 전국을 순회하는 그런 행사인데 일단 경남대 본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네. 올해 처음 정부 기념식이 열렸어요. 네. 국가 기념일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예. 오창석 평론가가 이제 부마 출신 아닙니까? 네, 부마 출신. 네, 맞습니다. 왕의 사위입니까? 예. 어떻게 부마 항쟁 때 뭐 하셨어요? 부마 항쟁 때요? 네. 79년인데. 네. 아버지 쪽에 있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86년생이면.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전생을 살고 계시지 않았어요. 뭘 할 수는 없었던. 예. 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몸짓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고로 의학적으로 아버지 쪽에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양쪽이 결합해서 태어난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하고 나뉘어져 있었다고 해야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나뉘어져 있었다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그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웃을 일은 아닌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부마항쟁 기념탑이 있습니다. 제가 적십자사 산하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학생 때부터 이제 부마항쟁 기념탑 주변을 환경정화운동 뭐 이런 걸 하면서 또 뜻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부마항쟁. 그 부산에도 그 공원이 있잖아요. 네, 그 기념탑을 제가 거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동네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대신동에 있었거든요. 대신동에서 바라보는 반대편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산 쪽에 있었던 부산민주공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민주항쟁으로서 이제 부마항쟁이 제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마산 항쟁은 광주항쟁하고 이어진다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양쪽을 따로 떼놓고 볼 일이 아니고 실제로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광주의 운동 세력들도 우리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10월 25일, 26일 이 밤에 술 한잔 하면서 주변 동지들하고 우리도 거사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래요. 정말 이 민주항쟁, 부마항쟁뿐만 아니라 광주항쟁도 위대한 이유가 그거 정말 어묵했던 시절 아닙니까? 독재가 아주 사납게 짓누르던 시대였는데 그때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말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분단의 아픔에 많은 분들이 빵 터졌어요. 예, 그래요. 우리 오창석 평론가 아주 유머가 갈수록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요. 그 5372번 쓰시는 분 부산 대청공원입니다. 네, 우리 부산에서 또 애청하시는 청취자분이 이렇게 또 전문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예. 자, 배재학님, 지금은 부산민주공원이고 대청공원이라고 불렸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진수님, 저는 10월 26일에 가족들과 아침 식사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이 어린 저에게 그런 소리하면 잡아간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정말이었으니 대통령이 서거를 했는데 그 말했다고 왜 잡아가는지 얼마나 독재에 짓눌렸으면 그런 말조차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정말 그 각오를 하던 그런 때였어요. 오늘 그 SNS에 경남대학교의 이제 지주영 교수가 올린 글이 있는데 본인이 그때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난다면서 어린 시절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죽은 소식을 자기가 먼저 TV로 보고 부모님한테 전해드렸대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박정희 귀신이 무섭지 않을까? 무섭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만큼 대통령의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때 그 사람들. 임상수 감독. 예,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고 나중에 이제 그 연도에 시민들이 막 우는 장면을 전라북도 익산 가서 촬영했는데 지역 정서로 보자면은 호남인데 익산이 뭐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시에 그렇게 눈물을 짓는 이런 장면이 나올까 싶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대요. 연기 지도를 한 것도 아닌데 예, 그 시대에는 참 연구할 거리가 참 많은 그런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돌아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도 4.19 혁명으로 하야에서 하와이로 가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태극기 들면서 마중을 나와요. 아, 그래요? 이런 정서는 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자신이 격퇴한 독재자의 배웅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지했던 분도 있고 반대했던 분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열흘 뒤면은 12.6이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던 날. 네. 그날입니다. 네. 오늘은 부마 항쟁 기념일이었고요. 네. 오창석 평론가. 네, 이 부마 항쟁 기념식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 됐죠, 이제. 인명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했던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인데요. 맨 앞줄 참석자들과 대통령이 약수를 하고 황교안 대표와도 한 3초가량 인사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짧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이제 밝혀지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가 전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이다라면서 반발을 하는 모양새인데 법제사법위원장으로도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검찰의 옥상옥 구조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태욱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는 특수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2년 편향적 슈퍼 특수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도 강하게 공수처에 그러니까 맞불을 놓는 것이죠. 공수처의 처리를 그 필요성을 강변을 했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인데 장기 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 모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느 정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반응도 궁금함이 쏠리고 있는데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수처 안에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독자안이 또 있는 상태인데 권은희 의원 아닌가요? 그렇죠. 백혜련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의 차이가 공수처 검사를 어떻게 누가 임명하느냐. 그래서 한쪽은 백혜련 안은 대통령을 통한 민주적 통제에 힘을 싣고 있고 또 권은희 안은 좀 독립성, 중립성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쟁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 또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놓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뭐 10월 말이냐 1월 말이냐 이 논란 어떻게 뭐 그 논란의 그 어떤 접점이 마련은 됐습니까?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무처도 인간이고 사람이라서 양당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희상 의장이 10월 말 쪽에 무게를 실어주긴 했어요. 그래서 그 상정 가능성이 10월 말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두저도 안 되면 12월 중순 어떨까요? 딱 중간. 12월 중순. 법적으로 해석에 부딪힐 때는 중간 실로 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올린다고 해서 바로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는 게 또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쪽에서는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애초에 했던 합의를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은 10월 말이면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1월 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야당 쪽인데 1월 말도 아니에요. 1월 말 가서 그러면은 그 본회의에 부의해도 되느냐 물어봤을 때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합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이죠? 네. 오창석 변호사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법무부가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신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임 일자는 지금 방송 기준 이틀 뒤인 18일이고요. 네. 지금 전임 감찰부장은 검사 출신인 정병하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이 과연 검찰을 잘 감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반드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뽑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오른 것은 이준호 변호사 이후에 3년 7개월 만이라고 하고 이건 조 전 장관이 퇴임하기 직전에 청와대에 제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한 여야 간 쟁점 사항에 대해서 2부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바른미래당 내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상욱 의원을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네, 지상욱 의원이 앞서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한 가운데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당헌 당규를 파괴했다. 윤리위원장이 불신임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없는 것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손 대표가 윤리위를 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손 대표가 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마구잡이로 썼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네, 손 대표의 비서실장인 장진영 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상욱 의원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고. 네, 지 의원은 이제 유승민계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변화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당의 한지붕 두 가족 상태의 한 축에 있습니다. 네, 이 고소로 해서 손학규 대표가 무슨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죠. 이제 뭐 글쎄요 무슨 보상을 받는다거나 정의를 이런 것보다는 바로 세우기 위한 건가요? 그냥 이게 허위인데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서로 갈라질 게 불을 보듯 뻔한 사이인데 굳이 이렇게 고소고발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바로 내일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과 관련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이에요? 예, 바로 내일입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아이고, 이거 아주 뭐 볼만한 청문회겠네요.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 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취임 이후도 마찬가지였고 특히나 조 장관이 임명된 후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국정감사자에 나와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야쪽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라든지 뭐 구속 기소를 하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나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 반대편에서 여당 측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에 올라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 여야 의원 간의 공식적인 대면 아닙니까? 네. 예. 그때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여당 의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고 대변을 했는데 야당 쪽에서는 코드 인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맹비난을 했었고 자, 내일 대검 똑같은 법사위원회. 이 법사위원들이 청문위원이었잖아요. 예. 그 똑같은 위원들이 내일 어떤 뉘앙스의 질문과 또한 비판을 또 혹은 뭐 옹호를 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주 재밌겠네요. 네. 자, 김수민 평론가.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렸던 2차 제재에 이어서 1차 제재까지도 집행정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판정을 하면서 제재를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재 내용은 1차 제재가 대표이사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이 내용이었고 2차 제재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제작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 쪽에서 집행정지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신청을 법원에 냈고 1심, 2심에서 둘 다 1, 2차 제재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결정이 됐는데 지난달 6일에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이 내리고 네. 오늘 마저 1차 제재까지도 집행정지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데 비해서 집행정지를 했을 경우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다. 예.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니 그런 판단을 왜 법원이 하죠? 뭐 결과적으로는 네, 이게 정선위를 뭐 어떤 사법부라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법원이 하는 것인데 예. 이제 법원이 이런 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지만 네, 기업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제재를 하시면 되지 뭐 굳이 제재로 인한 그 제재 받는 사람들의 또 기업의 입장을 이렇게 챙기시는 걸 보면은 아이고 참 삼성이 대단한 위치를 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고의로 분식회계한 그런 혐의가 있는데 말이죠. 예. 자, 다음 소식. 오창석 평론가.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대화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참여연 예산위원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국제법의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이란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라고도 얘기를 남겼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일한 또는 일미한의 협력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또 남겼습니다. 다만 이 근간을 이루는 이란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 등을 방치한 등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징용 판결에 대한 문제는 또 계속 불만스럽게 표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한테 왜 그 오염토를 강가에다 놨는지 난 그거 따졌으면 좋겠어요. 이낙연 총리가. 그 진짜 뭐예요 그게. 일본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오늘은 청취자 선착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히시는 분들께 저희가 또 선물 드리고 틀리신 분께는 아주 시원한 땡 소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6시 첫 뉴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마항쟁 기념사, 문 대통령 기념사. 자, 오창석 평론가. 저도 부마항쟁 하고 싶었는데 검찰개혁의 방안을 직접 마련해보라고. 오케이, 2부에서 뵙겠습니다.